제 이름은 박현주, 올해로 70하고도 둘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남들이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레스 하임의 12층 창가에 서 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수가 보이고 멀리 산등성이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네요. 방금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영양사가 칼로리와 염도를 철저하게 계산한 호텔 조식 뷔페 부럽지 않은 식단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청소 여사님이 호텔처럼 침대 시트를 빳빳하게 정리해 두고 가셨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오전 10시에는 요가 수업이 있고 오후에는 도예 교실이 잡혀 있습니다. 저녁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열린다고 하네요. 누가 봐도 완벽한 노후 모두가 부러워하는 호사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곳은 천국을 가장한 아주 비싸고 화려한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창문은 안전상의 이유로 15cm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바람 냄새조차 마음껏 맡을 수 없는 이 답답함을 바깥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저는 이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지만 사실은 떠밀려 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등 떠밈에 못 이겨 마치 그것이 내 선택인 양 포장하며 이곳에 유배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은 퇴직 후 짧은 투병 끝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텅 빈 집의 정막이 저를 덮쳐왔지요. 서울에 있는 40평대 아파트.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그 집이 혼자 남은 제게는 너무나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에는 혼자 된 어미가 적적할까봐 챙기는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반찬을 해나르고 말벗을 해주는 며느리가 그저 고맙고 기특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차 미묘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넓은 집 청소하기 힘드시죠?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니, 요즘은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난대요. 뉴스 보셨죠? 고독사. 걱정을 가장한 불안감 조성.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팜플렛 하나를 식탁 위에 슬그머니 올려두더군요. 도시명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 노블레스 하임. 사진 속 노인들은 하나같이 은발을 휘날리며 와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봐. 대기자가 줄을 섰대. 시설은 5성급 호텔이고 식사, 청소, 빨래 다 해줘. 병원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의사가 매일 회진도 돈대. 아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발견한 아이처럼 들떠 보였지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불안해요. 그렇다고 저희 집으로 모시기엔 아시다시피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집도 좁고 저도 맞벌이라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말 속에 담긴 뼈 있는 진심을 저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같이 살기는 싫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알아서 안전하게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식들의 속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 하나, 벽에 걸린 액자 하나에도 그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건 제 인생의 한 시절을 통째로 잘라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제 미지근한 반응에 아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의 설득은 집요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집값이 꼭지래. 지금 팔아야 최고가 받을 수 있어. 이 돈으로 실버타운 보증금 내고 나머지 돈으로 엄마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게 아버지도 원하시는 길 아니겠어? 죽은 남편까지 들먹이는 아들을 보며
저는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결국 저는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자존심, 그리고 혹시라도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식들에게 구박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계약하던 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번지던 안도의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골치 아픈 숙제를 끝낸 학생들처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10억 원. 제 아파트를 판 돈의 대부분이 이곳의 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은 아들이 관리해주겠다며 가져갔지요. 엄마, 우리가 잘 불려서 매달 용돈 넉넉히 보내드릴게.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쉬셔. 그때는 그 말이 믿음직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입고 있던 옷 몇 벌과 앨범 몇 권만을 챙겨 이곳 노블레스 하임에 입주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밥할 걱정 없고 빨래할 걱정 없고 아침에 눈 뜨면 창밖으로 멋진 풍경이 보이고 심심하면 로비에 내려가 또래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면 되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우리 엄마 호강하시네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강의 유효기간은 딱 3개월이었습니다. 편안함은 곧 지루함이 되었고 안전함은 곧 통제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군대 점호처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조식, 9시 건강 체크.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간호사가 달려와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박현주님, 어제 짠 거 드셨어요? 국물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몸 하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 이곳에서 우리는 어르신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식당에 가면 더 가관입니다. 서로의 자식 자랑, 과거 자랑으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상무로 승진했잖아. 어머, 우리 며느리는 강남에 빌딩을 샀다는데. 자신을 이곳에 보낸 자식들을 원망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그 자식들을 자랑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 불쌍한 사람들. 저 역시 그 대열에 끼어 우리 아들이 효자야, 매일 전화 와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전화요? 일주일에 한 번 의무방어전처럼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가 전부입니다. 엄마, 별일 없지? 식사 잘하시고?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 1분도 채 되지 않는 통화. 그 짧은 목소리를 들으려고 저는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생기를 잃은 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데 왜 제 영혼은 점점 말라가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품위 있게 남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옆방 살던 김영감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안 보였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본가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으로 갔다는 것을요. 이곳에서 누군가의 퇴소는 곧 죽음이나 중증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정을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니까요. 이 차가운 수레바퀴 속에서 저는 그저 굴러가는 부품처럼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미자 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미자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인 74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문제아였습니다. 식당 밥이 맛없다며 배달 음식을 몰래 시켜 먹다가 걸려서 경고를 받고 로비에서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저도 그녀가 주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잖지 못하게 왜 저러나 싶었지요. 어느 날 정원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제게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제 옆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자기 재미없지? 네, 여기 사는 거 말이야. 숨 막히지 않아?
나는 아주 미치겠어. 주는 밥 먹고 쌀아는 똥 싸고 자라는 잠 자고 우리가 무슨 사육장 닭이야. 그녀의 직설적인 화법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다고 어쩌겠어요. 다 늙어서 갈 데도 없는데. 제 자조적인 대답에 미자 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왜 갈 데가 없어? 다리 튼튼하고 돈 있으면 어디든 가지. 나는 말이야, 여기서 죽을 생각 없어. 기회만 보면 튈 거야. 튀다니요? 어디로요? 어디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길바닥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선 안 죽어. 여긴 영안실 대기실이야. 영안실 대기실. 그녀의 말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영안실 대기실. 그토록 인정하기 싫었던 이곳의 정체를 그녀는 너무나 명쾌하게 정의해 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미자 언니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컵라면을 끓여 먹고 요가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소소한 일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여고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지요. 미자 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우리 인생 남은 게 얼마나 될 것 같니? 길어야 10년, 20년이야. 그 귀한 시간을 왜 자식들 눈치 보면서 남들 시선 의식하면서 허비해야 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바로 너라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반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레바퀴는 생각보다 거대하고 잔인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미자 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곳의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부축이 필요한 경우 퇴소 조치한다. 계약서 제15조 사망. 그 깨알 같은 글씨가 미자 언니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미자 언니의 방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아들 부부가 와서 짐을 싸고 있었지요.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토록 생기 넘치던 붉은 입술은 핏기를 잃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손을 잡자 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주야, 나 요양병원으로 간대. 거기 가면 다시는 못 나오겠지?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유를 갈망했던 영혼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짓눌려 바스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의 아들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시설 좋아요. 재활치료도 잘해주고 여기보다 비용도 싸고 좋잖아요. 얼른 가시죠. 그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자 언니가 휠체어에 실려나가던 그 뒷모습. 축 처진 어깨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보였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텅 빈 방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나구나. 나 역시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저렇게 가차없이 폐기 처분되겠구나. 10억을 내고 들어온 이곳은 나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가둬두고 감시하는 수용소였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박현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대로 얌전히 있다가 미자 언니처럼 끌려갈 거니? 아니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던 전화가 새벽부터 걸려온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차? 다름이 아니라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내일 찾아뵙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지만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가서 말씀드릴게요.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아들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먼 동이 트는 붉은 하늘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자 언니가 남기고 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주야, 튀어. 기회만 보면 튀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 수레바퀴 아래서 깔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수레바퀴를 부수고 나갈 것인지 제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큰 반란을 준비하며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접견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제 방으로 자식들을 부르고 싶었지만 이곳 규정상 외부인은 생활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마치 교도소 면회실 같은 투명 유리벽만 없을 뿐 우리 사이에는 그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지영이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제가 주문한 최고급 원두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맛이 일품이네요. 역시 비싼 데라 다르네.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손목에 걸린 낡은 시계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로 옮겨갔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본론을 꺼내기 전 긴장을 풀려는 그 아이의 오랜 버릇입니다. 엄마 얼굴 좋아 보이세요. 혈색도 좋으시고 여기서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도 하시니까 확실히 건강해지셨네요. 그래, 굶어 죽지 않게 잘 챙겨주니 고맙지.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니? 바쁜 애들이 평일에 여기까지 오고.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작전 신호를 주고받는 병사들 같았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어머니. 이번에 제가 추진하던 사업 확장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쪽에 공장을 하나 더 세우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그래서?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찼고 급한 불만 끄면 바로 수익이 날 텐데 지금 당장 융통할 돈이 없어서 혹시 어머니 여기 보증금 말이에요.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 노블레스 하임의 입주 보증금은 9억 원.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보증금? 그건 내가 나갈 때나 돌려받는 돈 아니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줘? 아니, 제 말은 어머니가 굳이 이렇게 비싼 노블레스 등급에 계실 필요가 있나 해서요. 사실 어머니 혼자 쓰시기에 30평은 너무 넓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며느리가 냉큼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기 경기도 양평 쪽에 새로 생긴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는 보증금 2억이면 된대요. 시설도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공기 좋고 깔끔하더라고요. 차라리 거기로 옮기시고 남은 차액을 저희 융통해 주시면 저희가 이자 쳐서 다달이 용돈 드릴게요. 요양원. 그 단어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시어머니를 밥 잘 먹고 운동하는 시어머니를 사업 자금 때문에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그 발상.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인생에 낙도 없고 쓸모도 없으니 가성비 좋은 곳에 가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세요. 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여기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밥 다 나오지. 옷도 유니폼 주지. 그 큰 돈을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건 낭비잖아. 죽은 돈이라고, 죽은 돈. 죽은 돈. 그래, 너희 눈에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살아 숨 쉬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노인은 그저 자원 낭비일 뿐이겠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쓰디썼습니다. 미자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안실 대기실. 자식들은 저를 그 대기실 중에서도 가장 싼 방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기하는 동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시자 아들이 초조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제가 성공해야 엄마도 나중에 더 좋은 대접 받지. 지훈아. 저는 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나아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내 아들. 남편이 죽고 나서 유일한 기둥이라 믿었던 내 아들. 그 아들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너는 내가 언제 죽을 것 같니?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수도 있어. 앞으로 30년이야. 그 30년을 너희들이 정해준 싸구려 수용소에 갇혀서 너희가 던져주는 용돈이나 기다리며 살라는 거니? 아니, 어머니. 말이 심하시네요. 수용소라니요. 저희는 어머니 편안하시라고.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항변했습니다. 편안? 그래, 편안하겠지.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밥 먹고 벽만 보고 있으면 편안하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곳도 가고 싶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아들이 사업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엄마 혼자 호의호식하겠다는 거야? 아들이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다른 노인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남 부끄러워서라도 아들의 손을 잡고 알았다. 목소리 낮춰라 하며 달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시야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수레바퀴를 끊어낼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가 나직하게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그럼 당장 퇴소 절차 밟을까요? 위약금이 좀 있긴 하겠지만 보증금 빼면 충분히. 아니, 너희는 가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네? 그게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줄게. 줄 테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 내일 다시 연락하마. 저는 축객령을 내리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돈을 주겠다는 제 말에 일단 안도하며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식어버린 커피 2잔과 찢겨나간 제 모성애의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이 아닌 1층 운영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상담실장이 상냥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박현주 어르신.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그녀의 책상 앞에 앉아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퇴소하겠습니다. 실장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퇴소라니요? 입주하신 지 1년도 안 되셨잖아요. 혹시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서비스는 완벽해요. 그냥 내가 나가고 싶어서 그래요. 당장 계약 해지해주세요. 실장은 당황하며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큽니다. 계약 기간 3년을 못 채우셨기 때문에 보증금의 10%를 공제해야 해요. 9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초기 입주비 5천만 원은 소멸되고요. 1억 4천만 원을 손해보시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 작은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평생 가계부를 쓰며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던 제가 그 거금을 허공에 날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 자유의 몸값입니다. 노예가 해방되려면 몸값을 치러야 하듯 저 역시 이 안락한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공제하고 나머지 돈 지금 당장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분 아드님과 통화는 된 건가요? 저희 규정상 퇴소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보호자.
나이 70이 넘어서도 저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거주지를 옮길 자유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여기 계약서 보세요. 계약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박현주. 접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들어왔는데 나갈 때 누구 허락을 받습니까? 내가 내 보호자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 안 해주시면 불공정 약관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겠습니다. 기자들 불러서 이 실버타운이 노인들 감금한다고 인터뷰라도 할까요? 평소 얌전하던 박현주 어르신의 돌변한 태도에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돌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해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손끝에서부터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계좌에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8억 1천만 원. 10억 가까웠던 돈이 뭉텅 깎여 나갔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이제 아들의 사업 자금도 내 장례 비용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나 박현주의 남은 인생을 불태울 연료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가득 걸려있던 며느리가 사준 점잖고 칙칙한 옷들은 모두 침대 위에 버려두었습니다. 대신 등산복 바지 하나, 편한 티셔츠 몇 장, 그리고 앨범 한 권만을 작은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곳에 기증하거나 버리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껍질을 벗어던지는 뱀처럼 저는 제 노년의 허물을 그 방에 벗어두었습니다. 짐을 싸서 로비로 내려오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몰래 이불 속에서 검색해 두었던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중고 캠핑카 매매. 미자 언니가 꿈꾸던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제가 대신 이루려 합니다. 화면 속에 3년 된 주행거리 5만 킬로미터의 하얀색 캠핑카가 보였습니다. 내부는 좁아 보였지만 킹사이즈 침대보다 편안해 보였고 호텔 뷔페보다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작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매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그 차 아직 있죠? 제가 지금 사러 갑니다. 현금 들고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창밖의 실버타운 건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은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혹은 거대한 무덤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주세요. 아주 빨리요. 택시가 속력을 내며 실버타운의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을 내리자 차갑지만 상쾌한 저녁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매연 냄새 섞인 도로의 공기였지만 그것은 멸균된 실버타운의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냄새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운영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큰아들이라는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전원 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며 아들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당분간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냥 박현주로 살 것입니다. 죄책감?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더 큰 것은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탈출했습니다. 매매단지의 조명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제가 현금 뭉치가 든 쇼핑백 대신 은행 앱으로 즉시 이체 화면을 보여주자 딜러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어르신, 정말 혼자 운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차가 덩치가 꽤 커서. 이봐요, 청년. 내가 운전면허 딴 지 40년이 넘었어요. 내 아들 녀석 유치원 셔틀부터 남편 병원 픽업까지 평생 운전대 잡고 살았어. 걱정 마요.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운전석에 앉으니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시야, 묵직한 핸들, 그리고 뒤에 매달린 집 한 채의 무게감. 시동을 걸자 부릉하는 거친 엔진 소리가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진동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는 곳이 곧 길이야. 가보자고 할머니.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굼트게 움직였지만 곧 속도가 붙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풍경 속에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어머니라는 이름, 며느리라는 의무, 점잖은 노인이라는 굴레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강원도 어느 한적한 바닷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미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캠핑카 뒷문을 열고 작은 가스버너를 켰습니다. 그리고 미자 언니와 몰래 먹던 그 컵라면 대신 냄비에 물을 끓여 진짜 라면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 냄새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 셰프가 차려주던 저염식 건강 밥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극적이고 투박한 냄새였지요.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너무 자유로워서였습니다. 미자 언니 보고 있어? 나 진짜 나왔어. 나 진짜 튀었다고. 저는 밤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잘했다, 잘했다 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라면을 먹고 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실버타운의 그 넓고 푹신한 라텍스 침대보다 훨씬 딱딱하고 좁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평선 위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0통, 문자 메시지 50통. 모두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지금 경찰에 실종 신고하려고 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돈 안 주셔도 돼요. 그들의 문자는 걱정 반 그리고 놓쳐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 반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훈아, 걱정 마라. 엄마는 실종된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난 거다.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다. 나는 내 발로 걸어 나왔고 내 의지로 움직이고 있어. 당분간 찾지 마라.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하마. 그리고 내 남은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다.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갚아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러 간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하겠지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며 사는 나약한 어른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사는 진짜 어른이 되라는 냉정한 격려임을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한 달째 길 위에 있습니다. 가끔은 차가 고장나서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밤에는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저는 죽지 못해 사는 노인이었지만 길 위에 저는 살아남기 위해 고민하는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동해의 어느 작은 항구에서 멸치를 털고 있는 어부들을 구경하다가 즉석에서 멸치 한 상자를 샀습니다. 햇볕에 잘 말려 나중에 지나가다 만나는 인연에게 선물할 생각입니다. 내일은 남쪽으로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 나이 72. 누군가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서막을 올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혹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좁은 방 안에 웅크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스스로의 욕망을 억누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늙었지만 낡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고 세상은 여전히 넓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을 살게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10억짜리 실버타운보다 10만 원짜리 기름을 넣고 달리는 이 덜덜거리는 트럭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레바퀴 아래 깔려 신음하지 마세요. 그 수레바퀴를 박차고 나와 여러분만의 핸들을 잡으세요. 길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 박현주는 오늘도 시동을 겁니다. 부릉. 이 힘찬 엔진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제 탈출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 작은 불씨를 지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